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70이십니다. 노인 요양보호사로 어머니보다 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요. 오늘 발표된 2018년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61.8%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노인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고요. 정부가 각종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책임져 줘야 합니다. 한 시대를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것을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기본 자세입니다. 저는 칠순에 일하는 저희 시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2018년 9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이 예상대로 새벽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데요.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 인상되면 마음 덜컥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 관련 이야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추석 지나고 나니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금리 인상. 예, 추석 끝나자마자 미국발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게요. 예. 미국이 어저께 밤에 오늘 새벽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새벽 3시에 기준금리라는 것을 0.25%포인트 올렸어요. 네. 올 들어서 세 번째니까 올 들어 금리 인상폭은 0.75%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올렸죠. 네, 네. 네. 지금 제가 방송을 금요일 날 하고 이제 한 4일, 5일 쉬었잖아요. 이제 다시 경제 공부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시작하는 주제가 금리여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금리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거 오늘 공부하려고 기사 봤더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매파, 비둘기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소장님이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것들이에요. 네. 금리라는 것은 한자로 돈에 대한 이자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면 돈의 값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돈은 돈 스스로 더 돈을 만드는 돈이 구르면서 돈을 생산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 다른 사람한테 그 이자를 줘야 되고 네. 또 돈을 빌려줄 때는 그만큼 자기가 잃어버리는 기회 돈을 벌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네. 이것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대출이자 이제 자기가 빌리는 입장에서는 대출이자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예금이자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금리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시장에서 이 메커니즘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네. 어느 누구도 금리를 올려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금리를 올려라 하는 등의 어떤 발언을 해서 나중에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는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밤에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모든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지만 딱 하나 예외. 하나의 금리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주는 것이 기준금리고요.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FF 금리라는데 페더럴 펀드 레이징 금리라 해서 네. 연방 재정 금리예요.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방 중앙은행인 페드라는 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시중은행들하고 돈 관리할 때 적용하는 금리. 이것은 FF 금리라는 거예요. 네. 일반 국민들하고는 관계가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연준과 시중은행 간의 금리가 결정이 되면 그것이 사후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중에
우리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냐 그 와중에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비둘기는 그냥 좀 온순하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냥 그대로 현실을 참고 타협하려는 사람들을 주로 비둘기파라고 그러고, 아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공격을 해서 매가 날아가는 새를 낚아채듯이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매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리를 자주 올리는 사람들을 매파 경제학자, 네. 잘 안 올리는 사람들을 이제 비둘기파 경제학자 이렇게 나누어 부르죠. 그러니까 이자는 돈의 값이고 이자는 수요와 공급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으니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바로 기준금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파는 물가가 올라가도 좀 현실과 타협해라. 매파는 공격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좀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제가 잘 배웠습니다. 남들은 다 아는 건지도 몰라요. 소장님. 자, 그럼 우리 공부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이 계속 꾸준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현재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걸 좀 말해주는 거겠죠.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제 각종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우선 성장률 4%를 돌파했거든요. 이것이 전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져 있습니다. 신규 취업자 가장 많고, 네. 창업기업 숫자 지금 사상 최고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경기가 좋거든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008년부터 우리가 전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네. 미국이 경제가 하도 어려운 그때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민주당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 결과가 이제 서서히 빛을 보고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텍스 카드 세금을 대대적으로 낮추었습니다. 네. 미국의 법인세가 22%로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훨씬 더 낮아졌어요. 세금을 낮춰주니까 기업의 수지가 갑자기 좋아지고 기업 경기가 활성화됐는데, 경기가 좋으면 좋은 것만 가지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이 경제는 사이클의 학문이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이것을 이제 경기 순환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지나치게 물가가 오르면 모두들 다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해서 또 2007년, 2008년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1997년도에 IMF 금융위기 같은 이런 버블이 한꺼번에 꺼지는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네. 이것을 미리 막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미래에 한꺼번에 올 재앙을 단계적으로 예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는데, 사실은 거꾸로 해석하면 금리를 올릴 정도로 미국 경제는 좋다. 거꾸로 또 한 번 거꾸로 하면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국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 폭이 굉장히 지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를 거다라고 하는데 쉽게 당국에서도 못 올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것은 한국 경제의 미국 의존도 또 해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미국이 감기를 앓으면 우리는 암에 걸린다. 뭐 이런 속담이 있을, 우리나라 지금 수출 시장에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하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경제도 안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에는 미국 경제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불안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서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물가도 떨어지면서 미국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미국은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 격차입니다. 미국과 한국과 이제 금리 격차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어제 기준금리가 2.25%가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1.50%입니다. 여기 지금 0.75%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시중에 일반 상품에 적용될 때는 금리 차이가 좀 더 커지는데, 돈의 값을 미국에서는 좀 더 많이 쳐준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와 있던 외국 돈이 다시 미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국에 있는 돈도 저도 돈이 있다면 미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가가 일거에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선진국 특히 미국과 같은 슈퍼 파워가 금리를 올리면 조금 따라서 올림으로써 조화를 맞추고 그 조화를 못 맞추면 이제 경제학에서 이걸 발작이라고 그러는데요. 테이퍼 텐트럼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한국은 바로 이주열 총재나 아침에 그 김동영 부총리가 그 긴급 회의까지 한 것은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긴축 발작, 테이퍼 텐트럼이 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돈의 값을 더 쳐주는데 돈이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국 자본이 좀 외국인 자본이 나가지 않을까 그 걱정을 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 요즘 남북 관계도 좋고 해서 그럴 리는 없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제 경제 불안이 브라질, 남아공 등 이제 주변 신흥국으로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라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을 당장 할 것 같진 않은데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사과는 했지만 발언됐고요. 언제쯤 올릴 것으로 보세요? 네, 이낙연 총리는 금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옳고요. 네. 자, 금리를 그럼 언제 올릴 것이냐. 이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적 여건이 금리 인상 시기를 좌우한다. 이렇게 그렇겠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경제가 과열 현상을 보이는 시점. 그때부터 금리를 조금 올려줘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명박 특히 박근혜 정부 때 금리를 너무 내렸습니다. 네네. 기업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좀 너무 늘리는 바람에 미국과의 금리 차를 자초한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뭐 과거는 과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자 그럼 우리가 언제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냐. 금통위는 10월 달에 한 번 있고 11월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금통위라는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을 하는 기구예요. 네. 그 회의가 10월 달이나 11월 달 두 차례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10월 달에 올린다, 11월 달에 올린다라는 설이 지금 양분되고 있는데요. 올해 또 안 올리고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설도 있어요. 네. 자 그럼 경제 여건이 구체적으로 뭐를 보느냐. 성장률, 실업률, 물가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것이 역시 물가입니다. 이 금리는 물가 잡는 거거든요. 매파가 낚아채는 게 아까 물가라고 말씀 올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1% 또는 1.2%밖에 안 돼요. 물가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디플레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국제 유가가 좀 오르는 것 빼고 공산품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가격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정부의 고민은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 빚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1%를 올리면은 15조의 부담이 추가로 되는데 그게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나 또 가계란 말입니다. 네. 그 사람이 가계가 연이어 도산하면 국가 경제가 망할 때 국가 경제가 망하면 또 주가가 떨어질 테니까 이렇게 주가 떨어지나 저렇게 주가 떨어지나 똑같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제 우선순위 선택을 해야 그렇겠네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 검통위에서는 검통위원 7명 중에 3명은 금리를 올리자. 또 4명은 금리 올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고 그 전달에는 이일영 검통위원 한 사람만 올리자고 그랬고 나머지는 다 금리를 올리지 말자고 그랬어요. 근데 올리자는 사람 점점 늘어나네요. 조금씩 늘어나고 네. 있죠. 네. 미국과의 금리 차도 격차가 너무 커지고 커지니까. 우리 물가도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거든요. 네. 그러나 한국은행이 목표로 잡고 있는 물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2%입니다. 딱 2%가 됐을 때 물가를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2%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네. 근데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적어도 지금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경제학계의 주류 경제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은 올해는 하더라도 최고로 연말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잖아. 특히 더구나 지금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어요. 한국 경기가 말이죠. 네. GDP가 지금 우리 성장률이 3%에서 2.7% 떨어질 것이라고 OECD가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로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요소도 있고 내려야 될 요소도 있고 이것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것이 정책 당국의 선택이고 또 그것이 이주열 총재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금리를 고려할 때 물가 성장률, 실업률 그중에서도 물가를 제일 많이 보는데 지금 한국 경제 또 특히 물가 지수가 지금 원하는 만큼이 아니니까 고민이 되고 선택의 문제다. 그렇죠. 근데 경기를 심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일단 체감하는 거나 최근에도 경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네. 체감하는 것들이 좀 경기에 대한 좀 어려운
그런 체감이 많아서 이걸 이자를 올리는 게 금리를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경제 심리라 좋은 지적하시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정부가 경기 부양보다는 안정 쪽으로 방향을 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부동산 투기도 좀 줄어들겠죠. 이낙연 부총리가 희망하는 대로.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가 하강을 하면 가뜩이나 최저임금 등등 해서 지금 부도율도 높고 자영업자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과연 정부가 금리 인상이란 카드를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말이죠. 지금 오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금 환율이 떨어졌어요. 환율이 네.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정반대 현상이거든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원래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돈 가치가 하락해야 되는 돈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생긴다 하더라도 돈이 움직이는 것은 돈의 값인 금리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환율도 있고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또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세계의 돈이 한반도의 대탕트를 노리고 들어오는 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금리 0.25% 따라가지고 쉽게 안 움직이거든요. 적어도 오늘 나타난 결과만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그렇게 테이퍼 텐트럼 현상이 없어. 오히려 그 반대로 갔다.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후닥닥 같이 따라서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네.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맷집이 좀 있다. 그렇습니다. 여유가 네. 생겼다. 네. 정부는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빚을 진 우리 대출 난민들이라고 하죠. 소위 서민들은 네. 여유가 없습니다. 이자 올리면 당장 큰일이에요. 매달 나가니까.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금리 상승기에는 일단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라는 조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금리가 올라가면 올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인데 뭐 내년에 2.50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변동이 계속된다. 네. 이러면 지금 그 돈을 빌릴 때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로 지금 1.50으로 해놓으면 네. 내년에 가도 여전히 처음 했을 고정금리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내년에 수록 정부가 금리를 2.50, 3.0으로 올려도 오르기 전 1.50 금리를 적용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출 받을 때는 무조건 고정금리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변동금리라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오를 금리까지 감안해서 계산해서. 지금 고정금리는 미리 좀 더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년도 또는 내가 갚을 타이밍의 금리를 잘 예측을 한 다음에 지금의 금리하고 비교해서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하고 비교해서 높으면 고정금리, 낮으면 변동금리로 가야지 무조건 고정금리로 가라. 언론에서 이렇게 일부 보도하는데 이건 하나만 지적하고 둘은 지적하지 않아서 오히려 선의의 고객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금리 예측입니다. 그 금리 예측을 위해서는 결국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예측,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자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은행도 그걸 감안해서 고정금리를 높게 소비자들에게 주니까 언제 내가 갚을 것인지를 잘 계산해서 선택하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생생 경제를 계속 듣고 있으면 아마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 대출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듣다 보면 좀 답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그럼 재테크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게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 지금 뭐 대출도 힘들고 부동산도 지금 규제하고 주식, 금융, 부동산, 재테크 전략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재테크도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네. 우선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좋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경제 현상이라는 그 스스로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나타날 그렇죠. 뿐이거든요. 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연금 생활자나 은퇴한 사람들 실버 세대는 굉장히 지금 좋아지는 거예요.
은퇴금, 국민연금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예금 금리가 막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유리해지고 그리고 대출이 많은 사람한테는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대출을 안 민들어내면 좀 쇼크를 되게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서 어떤 상품은 더 많이 올라가고 어떤 상품은 덜 올라가고 이래 상품 간 차별화, 이제 격차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금융시장 내에서는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치는 게 일단은 채권이다. 채권이다. 네. 채권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만큼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죠. 높아 수익률 이코로 이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미국 금융시장 월가의 경우에는 회사채 금리 10년짜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3% 정도 넘어가면 네.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채권이 더 낫다. 아하. 이게 일반적인 학설이에요. 네. 지금 미국의 바로 회사채 10년짜리 금리가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3.0101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금리가 오르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으로 팍 가고 또 반대이면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오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아직은 회사채 금리가 2%에 접근을 못했으니까 우리나라도 회사채 이 국채 금리가 3%에 돌파한 국채는 떼일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네. 떼일 염려도 없고 3% 정도 받고 그것이 물가보다 높다 하면 채권이 좋은 거고요. 채권 중에서도 이제 좀 떼일 가능성이 있는 채권, 이를테면 좀 그 하이힐드 채권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 좀 그 정크 본드. 네. 좀 회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고금리로 발행하는 이런 채권. 지금 신흥국 채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채권 같은 거는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수익률 50%가 넘습니다. 채권을 사면. 근데 그렇구나. 잘못하면 이제 떼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상품이 되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주식보다는 채권, 그리고 주식시장 내에서는 부채가 많은 회사는 주식은 가급적이면 사지 마라. 그렇겠죠. 이자가 부채가 오르면 많으면 그 힘드니까요. 회사에 영업 외 비용이 늘어나서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부동산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월세를 주느냐 전세를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세입자도 그렇고 또 임대인도 그렇고 이 경우에도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 있는데 그 전환율도 금리가 올라가면 다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점점 더 오를 것 같으면 확실하게 금리가 미국만큼 오른다. 그러면 무조건 전세를 월세로 돌리세요. 네. 그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네. 그러나 그만큼 안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늘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 이제 미국 주식을 살 것이냐 중국 주식을 할 것이냐. 그런데 그 나라의 각국 금리를 비교해 본다든지 다양한 재테크 전략들이 있죠. 네. 정부만 선택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고민을 할 게 참 네. 많습니다. 그것도 생생경제를 계속 들으시면 예. 알 수 있는 걸로. 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추석 음식 얼마나 많이 잡수셨어요. 정말 푸짐한 상다리를 저도 만들어 봤는데 추석 상만큼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미국이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이것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여기서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돈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출금, 2번 장학금입니다.
네, 저는 고백하건대 2번은 못 받아봤습니다. 1번을 많이 받았습니다. 1번 대출금, 2번 장학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 알, 못,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비자다. 오늘도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석 때 나는 며느리다였는데 네. 사실 뭐 그만큼 하진 않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이 방송을 안 들으시니까요. 네. 나는 며느리다. 우리 기자님은 나는 뭐였습니까? 저는 뭐 추석에도 소비자였죠. 부럽습니다. 네. 시집가란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그럴까봐 얼른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들으면서 정말 땅을 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런데 또 요즘은 슬슬 안 하시니까 그것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제 포기하셨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얘기도 들을 때 행복한 거네요.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나이 먹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나는 며느리다인 김혜민 PD가 나는 여전히 소비자였던 권지은 기자에게 오늘 여러 가지 소비자 이슈로 좀 여쭤볼 텐데요. 네. 지난 명절 기간, 그러니까 명절 기간 중에 가장 특수를 누리는 업체들은 어디가 있나요, 보통? 네. 저는 뭐니 해도 배달업체들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들에게 너무 감사한 배달업체죠. 요즘은 추석 음식도 다 만들지 않고 몇 가지는 배달 음식을 네. 이렇게 배달해서 이렇게 구색을 많이 맞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런 명절 때만 되면 이런 추석 관련 간편식이 3년간 약 3배가 성장했을 정도로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예,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용 안 하세요? 3배가 성장, 저희는 해요. 저는 솔직히 뭐 치킨도 시켜 먹고 저희 집은 하는데 3배 성장했다는데 제 주변의 며느리들은 다 명절 음식하고 네. 다 그러던데 이 3배 성장은 어떻게 이룬 걸까요? 참 궁금하네요. 뭐 소가족도 많아지고 명절 음식도 이런 간편식으로 많이 대용하고 네. 또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젊은 청년들 또 네. 시골에 가지 못하신 분들 이럴 때 또 이렇게 배달 음식 많이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배달 앱 업체들도 덩달아 한박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배달 앱 이거 네. 저도 사실은 최근에 깔았어요. 이 네. 배달 앱을. 네. 왜냐하면 이 배달 앱을 깔면 카드를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동생이 지 돈 내기 싫으니까 저보고 깔고 저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동생분이 굉장히 현명하시군요. 현명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모르게 뜻도 모르게 그냥 배달 앱을 했는데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동네에 있는 모든 음식점은 거기에 모아둔 것 다 같은데 모아뒀죠. 규모가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배달앱이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런 업체들인데요. 이 배달앱 시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배달 음식 시장의 한 30%가량인 3조 원을 올해 찍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내년이면 5조 원 육박하지 않을까? 그 수년 내 한 1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특수도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배달앱 요기요가 최근 3년간 명절 주문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 설이에요. 연휴 기간에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76% 증가했다고 하고요. 설날 당일 주문 수는 84%가량 뛰었고요. 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주문 수가 그 전년 대비 평균 56.1% 증가했습니다. 올해 추석 평균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증가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네. 배달 앱 말고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음식 업체들 우리 그쵸? 소상공인 분들도 수입이 좀 늘었을까요?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이처럼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배달앱까지
업체까지 한바구음을 짓는 분위기잖아요. 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배달앱의 지나친 수수료와 경쟁적 광고료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슈퍼리스트 입찰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입찰 방식도 이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소상공인 한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인천에서 동네 피자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도움이 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워낙에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깔고 그런 걸 활용들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손해요. 마약 같은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하고 하면 손해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전보다 재료도 덜 넣고 딴 재료를 넣고 하면 또 드시던 분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라 같은 경우에는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신라하고도 안 좋기도 했었지만 마약 같다. 네. 안 하면 불안하고 네. 하면 손해고 하면 손해고 부부싸움으로까지 번진. 그러게요. 네. 이분은 인천에서 17년째 그 동네 피자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100% 주문만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그렇겠네요. 없다고 합니다. 네, 원재료비에 뭐 인건비에 세금에 앱 수수료 발생하죠. 아이고. 요즘은 또 배달 대행 업체를 다 써야 하잖아요. 배달비까지. 이렇게 발생하지만 섣불리 음식 가격을 올리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들어가 보면 배달앱들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네. 네. 지난 19일에는 그 약탈적 요기요 수수료 인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이 있었는데요. 이 청원인은 그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손익이 한 10에서 2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꼬집었고요. 그러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배달앱이라는 게 생기면서 기존 광고업자들이 거의 망해서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더더욱 이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네요. 네, 하소연을 했습니다.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그렇죠.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수수료가 15.5%. 네, 최대요. 인건비 이런 거 제하면 남는 수익이 10에서 20%. 네. 정말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지 정말 저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네. 수수료가 최대 15%요. 네, 최대 한 15.5%에 달하는데요. 이게 주문대행 명목으로 받는 중개 수수료 외에도 카드 수수료나 앱에서 결제할 때 제공하는 외부 결제 수수료 이렇게 말하자면 결제 대행 수수료 같은 네. 것도 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도 광고비 등이 추가로 붙고요. 요기요 같은 경우는 최대 15.5%의 수수료를 받고요. 배달통의 수수료는 5.5%인데 비교적 저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광고비를 월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도 책정해서 받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중개 수수료를 현재 받고 있지 않은데요. 건당 3%의 외부 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매달 8만 원의 광고비를 또 책정하고 입찰 경쟁 광고 방식인 슈퍼리스트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죠. 그러니까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 3개 업체의 배달앱 점유율이 100%고요. 네네. 네, 특히 요기요와 배달통의 최대 주주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개 업체가 배달앱 시장을 독과점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책임감을 갖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뿐만 아니라 수수료 차별도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어요. 그 요기요의 경우 본사가 있는 가맹점은 4%. 그리고 중개 수수료를 이렇게 4%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는 12.5%를 요구하거든요. 네. 3배가 넘잖아요. 네. 이유는 이 가맹점들은 대량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유리한 거다. 그리고 게다가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할 경우에 그 프랜차이즈 TV 광고에 배달앱 주문 로고를 함께 게재하는 식으로 마케팅 제휴를 맺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저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상생은 없는 거냐? 그러게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배달의 민족 그 입찰식 광고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한때 18%가 넘는 주문 그 중개 수수료를 받았었어요.
이렇게 했다가 2015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폐지를 하고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광고 상품을 경매에 올려서 입찰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가고 있잖아요. 이게 슈퍼리스트라는 건데. 슈퍼리스트가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지역별 업종별로 가맹점주들끼리, 그러니까 치킨 하시는 분들은 치킨점주끼리, 뭐 피자점주는 피자점주끼리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업체 순으로 앱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이 2015년까지 적자였다가 딱 그 2016년부터 흑자로 전환하더니 굉장히 계속해서 그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 영업이익이요. 네. 이 슈퍼리스트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죠. 제가 그 배달의 민족 창업자 기사를 좀 여러 번 봤어요. 네. 굉장히 뭐 대단하다. 네.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다. 사실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했으면 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바람이 요 있네요. 슈퍼리스트에 대해서도 제살 깎아 먹기로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소상공인의 얘기 들어보시죠. 한 석당 뭐 비싼 데는 뭐 7, 8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8개 정도 지역에 상위로 다 시킵니다. 200 정도. 이제 악순환이죠. 처음에 올렸을 때는 그 전보다는 훨씬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장사가 잘 된다라고 느껴지는데 대신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제살 깎아먹기.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배달앱을 규제해야 되는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에 소상공인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배달앱에 관한 이용 현황을 착수를 했는데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입장 발표는 한 10월쯤에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조사 결과에 배달앱에 대한 규제 여부가 담겼을지가 네.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결국 배달앱의 고객 아닙니까? 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하고 또 그런 갈등들을 정부가 좀 잘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오는 소식들도 업데이트되면 저희한테 네. 좀 전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다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부터인가요? 이 미미 쿠키라는 게 검색어에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황당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네. 사건인지. 수제 쿠키라면서 고가에 판매된 쿠키가 알고 보니 코스트코 제품과 동일 제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미미 쿠키는 쿠키, 롤케이크, 마카롱 등을 판매하는 디저트 가게인데요. 네. 본래는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면서 이제 맘카페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엄마들이. 그렇죠. 유기농 네, 네. 밀가루와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이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엄마들이 내 아이에게 먹일 굉장히 질 좋은 쿠키, 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쿠키 이렇게 선전이 되면서 인기를 끌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3년 전쯤에는 충북 음성의 오프라인 매장까지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네티즌이 SNS에 글을 올린 거죠. 네. 미미 쿠키가 판매하고 있는 수제 쿠키와 코스트코 제품이 유사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이 됐는데요. 미미 쿠키 측은 쿠키가 냉동 생지를 오븐에 구운 제품이고 우리가 납품받은 생지가 이제 공교롭게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트코 제품과. 네. 하지만 완제품을 우리가 구매해서 재포장했다는 거는 아니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고요. 쿠키뿐만 아니라 다른 롤케이크도 코스트코가 판매하는 삼림 클래식 롤케이크와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이런 네. 생각을 참 간이 크다. 그렇죠. 아니 코스트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대중적인 쿠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자기들이 손수 수제로 유기농으로 만들었다고 팔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 아몬드를 좀 뿌린다든지 좀 변형을 데코레이션을 해서 네. 하지만 그 롤케이크의 원재료도 보면은 뭐 가공 버터라든지 뭐 합성 함유 등이 이게 첨가된 제품들이고 도저히 어디에서 수제라는 이렇게 유기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사실 근거를 밝히셔야 할 것 같은데 참 네. 그러게요. 그러면 그 이후에 미미쿠키 측에 무언가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네, 22일에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했다. 진작 밝히려고 했다. 해명글을 쓰면서도 무척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솔직히 돈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이 와중에 탈세 의혹까지 불거진다고요. 맞습니다. 한 네티즌이 미미쿠키가 지난해 매장 라인업을 공개할 당시에 현금과 카드
카드 결제 판매 가격을 다르게 측정한 내용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미쿠키가 한 개당 2,000원 하는 마카롱을 이렇게 현금 결제할 경우는 1,500원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든지 그렇죠. 의혹이 불거질 수 있죠. 그래서 지난 24일에는 사람의 건강을 가지고 사기친 미미쿠키를 신고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민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이 미미쿠키 제품이 코스트코 제품인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가격을 주고 구입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사소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형사고소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서상의 김종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게 허위 표시잖아요. 실제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속여가지고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민사상으로야 이를테면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위자료라든지 뭐 이런 거를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형사상으로는 이거를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총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진행이 될지는 그런 규모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피해 규모에 따라서 그 형량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사기죄라는 거는. 피해 신고를 상세하게 다들 해야죠. 지금 피해 규모에 따라서 이제 형벌이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사실 쿠키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쵸. 소비자들이 이 에너지를 쏟아서 고소를 할까도 싶고 지금 이걸 뭐 움직임이 있나요? 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해서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그래서 실제로 기소까지 가려면 소비자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단체로 소송을 거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영수증들을 빨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먹는 걸로 건강을 가지고 사기친 미미쿠키 신고한다고 누가 청와대 청원에 올렸다는데 이건 정말 저는 황당하고 괘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네.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기들 좋은 거 먹이겠다고 내가 비싼 거 먹을 거 조금 아껴서 비싼 쿠키 사주고 비싼 음료 사주는데 그런 엄마들 마음 이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실 카페 같은 데서도 아마 코스트코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 사와서 생크림 먹고 조금 데코레이션하고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배가량 더 높게 책정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사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라통이 터지는 일인데 하물며 수제 쿠키라고 속여서 유기농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비싼 값에 팔았다는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비자다. 오늘 소비자를 우롱한 미미쿠키와 또 배달앱 이야기 권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328님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제가 옮기진 않겠습니다. 분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 엄청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생생퀴즈 정답 1번 대출금이죠. 저는 2번 장학금은 받아보지 못했어도 1번 대출금은 받아봤습니다 했는데 저 같은 분들 많으시네요. 자기도 동일하다고 많이 보내주셨어요. 9806님 대출금 대출 인생 금리 인상으로 대출 갚을 일이 걱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8472님 대출금 생생경제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4943님 생생경제 오늘 내용 노트에 정리하며 들었습니다. 곧 퇴직하게 되는데 당장 취업은 힘들 것 같고 은행 예적금만 이용하던 경제문외한에게 재테크가 급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에 더없이 요긴한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경제 정보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2334님 대출금 이자가 싼 것도 중요하지만 빈부격차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금리가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5284님 대출금 장학금 둘 다 많이 받고 싶어요 보내주셨고요. 오늘 추석 지나서 그런지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